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특별한 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함께 가장 혹독한 야생의 땅들을 여행해 볼 거예요. 아프리카의 뜨거운 초원에서부터 브라질 세라도의 메마른 고원, 그리고 마지막에는 웅장한 에베레스트 산 정상까지 말이죠. 이곳들은 자연이 가장 거칠고 강렬한 힘을 드러내는 원시의 전장입니다. 그곳에서는 약함이란 존재할 수 없고 오직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야, 지금부터 이 혹독한 환경 속에서 펼쳐지는 순수한 생존의 이야기를 함께 탐험해 봅시다. 가혹한 칼라하리의 한가운데 새로운 생명이 막 태어나자마자 가장 두려운 포식자들의 어둠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제 겨우 몇 시간 된 아기 코끼리, 스스로를 지킬 힘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어미의 본능은 경이로운 힘, 흔들리지 않는 방패입니다. 코끼리 어미는 혼자서 수사자를 용감히 몰아냈지만 그녀는 위협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기를 구하기 위해 어미에게 남은 선택은 단 하나뿐입니다. 바로 긴급 구조 신호를 보내는 것. 이 낮은 주파수의 울음소리는 초원을 넘어 수킬로미터까지 퍼져나갑니다. 하지만 그 순간 두 모자는 이미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코끼리 가족이 그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온 것입니다. 거대한 무리의 힘 앞에서 사자들에게는 아무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온 가족은 가장 어린 세 식구를 따뜻하게 맞이했고, 그렇게 새로운 생명의 시작은 가족의 품속에서 안전하게 이어졌습니다. 바다를 건너 우리는 브라질의 세라도로 향합니다. 이곳은 가뭄으로 바싹 타들었다가 갑작스러운 폭풍 속에서 다시 불길이 치솟는 땅입니다. 세라도는 약 7,700만 제곱마일에 걸쳐 펼쳐져 있으며 브라질 영토의 21%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이아스, 마투그로스, 토칸칭스 같은 여러 주를 지나며 심지어 볼리비아와 파라과이까지 이어집니다. 내륙지대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거대한 천연 저수지 역할을 하며 아마존과 상프란시스코 강을 포함한 브라질의 12개 주요 하천 중 8개가 바로 여기서 태어납니다. 세라도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하수의 흐름을 조율하며 주변 생태계를 형성하는 섬세한 조력자입니다. 지질학적으로 세라도는 6억 년 이상 전에 형성된 고대 고원 플라나우트 센트랄 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풍화된 화강감과 변성감으로 이루어진 울퉁불퉁한 지형은 완만한 구름과 메마른 평원을 만들어냅니다. 이곳의 토양은 짙은 붉은색을 띠며 알루미늄은 풍부하지만 영양분이 적고 산성이 강합니다. 세라도의 풍경은 생태적 다양성이 어우러진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드문드문 낮은 관목만 자라는 광활한 초원이 있는가 하면 다른 지역에서는 초원과 듬성한 숲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이곳의 나무들은 둥근 수관, 두꺼운 껍질, 그리고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어 가뭄과 주기적인 산불에도 견딜 수 있도록 진화했습니다. 세라도는 뚜렷한 두 계절을 가진 열대 반스뮴 기후로 우기는 10월부터 4월까지 이어지며 연평균 강수량은 약 47에서 79인치에 달합니다. 반대로 건기는 5월부터 9월까지 거의 비가 내리지 않으며 낮 기온은 화씨 86도를 넘어섰다가 밤이 되면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곳에서는 무려 5종의 새와 약 200종의 포유류, 270종이 넘는 파충류와 양서류, 그리고 수만 종의 곤충이 기록되었습니다. 타는 듯한 세라도의 더위 속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생물 중 하나가 바로 남아메리카 타조, 그레이터 레아입니다. 이들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큰 조류이자 전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대형 조류입니다. 이 광활한 무대에서 크기와 속도는 생존을 가늠하는 기준입니다. 달릴 때 남아메리카 타조는 단순히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지평선을 삼키듯 내달립니다. 강력한 두 다리는 갈라진 땅 위를 시속 40마일 가까운 속도로 질주합니다. 대부분의 포식자에게 이 추격전은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길고 탄탄한 다리는 날개와 함께 작동하며 방향을 급히 바꿀 때 균형을 잡는 타륜의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뛰어난 달리기 선수일 뿐만 아니라 훌륭한 수영 실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목과 날개를 이용해 시냇물이나 얕은 웅덩이를 건너며 건기 동안 남은 소중한 물줄기에 접근합니다. 3개의 발가락을 가진 다리는 대부분의 새가 4개의 발가락을 가진 것과 달리 건조하고 울퉁불퉁한 지형을 빠르게 이동하기에 완벽히 진화된 구조입니다. 브라질의 메마른 초원에는 남아메리카 타조의 발자국만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팜파스 사슴이라 불리는 늪사슴은 작고 우아한 존재로 붉게 갈라진 대지를 조용히 가로지릅니다. 키는 약 2.3피트, 몸무게는 44에서 66파운드 정도로 사계절 내내 변하지 않는 모래빛 털은 햇볕에 그을린 초원 속에서 완벽히 위장할 수 있게 해줍니다. 수컷은 3갈래의 짧은 뿔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보통 8월이나 9월쯤 떨어집니다. 암컷은 드물게 이마에 소용돌이 모양의 털을 가지고 있는데 사슴류 중에서도 보기 드문 특징입니다. 겉보기엔 연약하지만 이들은 진정한 생존자입니다. 식물이 마르고 시들어도 팜파스 사슴은 운에 맡기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이동하며 어린 풀과 꽃이 핀 초본 식물을 신중하게 골라 먹습니다. 우기에는 먹이의 20%를 풀이 차지하지만 건기가 오면 잎, 새싹, 심지어 나무 껍질까지 조금이라도 수분이 남은 것은 무엇이든 섭취합니다. 숲속으로 숨는 대신 이 사슴은 열린 초원과 키 큰 풀밭을 선택합니다. 위협을 느끼면 완벽히 숨을 죽이며 누워버립니다. 그것은 마치 야생에게 바치는 조용한 기도와도 같습니다. 붉은 털로 눈에 띄는 마네드 울프, 즉 갈기늑대는 한눈에 보기엔 무시무시한 포식자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여우도 늑대도 아닙니다. 화려한 붉은 털, 뾰족한 얼굴, 그리고 긴 다리로 인해 오해받지만 사실 이들은 진정한 육식동물도 아니며 조용하고 고독한 삶을 즐기는 존재입니다. 이들은 크리소시온 속의 유일한 종으로 개과동물 중에서도 수백만 년 전 독립적으로 진화한 독특한 계통을 대표합니다. 어깨 높이만 3피트에 이르는 이들은 회색 늑대보다도 크며 세라도의 키 큰 풀밭을 가로지르기에 완벽히 적응되어 있습니다. 큰 귀는 독립적으로 움직이며 풀숲 속 작은 먹잇감의 움직임까지 정확히 포착할 수 있습니다. 갈기늑대의 식단은 놀라울 만큼 유연합니다. 건기에는 식물 위주의 식단으로 전환하며 그 중에서도 울프스 애플이라 불리는 과일이 주요 먹이의 40에서 90%를 차지합니다. 수분과 섬유질이 풍부하고 기생충을 억제하는 자연적 성분을 지닌 이 과일은 그들의 생존에 필수적입니다. 과일을 즐겨 먹고 넓은 지역을 이동하기 때문에 이들은 중요한 씨앗 확산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광활한 생명의 보호구역은 여전히 그 비밀을 감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 강가숲의 얼룩진 빛 사이 어둠이 햇살과 춤추는 그곳에서 가장 포착하기 어려운 위장의 달인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로 오셀롯입니다. 살아있는 보석이라 불렸던, 한때는 난쟁이 표범이라 불리던 존재. 그들의 조상은 200만 년 동안 아메리카 대륙을 누볐고 수천 세대를 거치며 수많은 환경에 적응해 왔습니다. 꼬리는 10에서 16인치에 이르며 비대칭적인 전무늬와 줄무늬를 가진 털은 생물학적 지문처럼 각각 고유합니다. 귀 뒤쪽에 흰 반점은 가짜 눈처럼 보여 포식자들이 뒤에서 접근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듭니다. 작고 날렵한 몸으로 울창한 덤불과 쓰러진 나무 사이를 부드럽게 통과하며 움직입니다. 야생의 세계 속 조용히 스며드는 그림자 같은 존재입니다. 오셀롯보다 6배나 큰 제규어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거대한 고양이과 동물입니다. 야생의 힘을 상징하는 절대적인 포식자이죠. 근육질의 몸을 가진 수컷 제규어는 몸무게가 최대 122파운드. 컴팩트한 근육 구조와 넓은 머리, 짧지만 강력한 사진은 제규어에게 폭발적인 힘을 부여합니다. 이러한 신체 구조 덕분에 제규어는 사자나 호랑이보다도 강력한 턱 힘을 자랑합니다. 그 강력한 턱은
성체 카피바라의 두개골을 꿰뚫거나 아마존 거북이의 단단한 껍질을 부술 수 있습니다. 건기에는 먹잇감이 부족해지는데 이 능력은 제규어가 다양한 먹잇감을 사냥할 수 있게 해주는 결정적인 이점이 됩니다. 제규어의 털에는 중앙에 검은 점이 있는 커다란 장미 모양 무늬가 있습니다. 이 무늬는 개체마다 완전히 달라. 같은 무늬를 가진 제규어는 단 한 마리도 없습니다. 일부 개체는 검은 색소를 가진 흑표범 형태로 사라지지 않은 장미 무늬가 빛살진 빛이나 적외선 사진에서 보이기도 합니다. 이 제규어의 무늬는 오랜 세월과 적응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제규어는 외톨이로 살아가며 교미철 외에는 서로 거의 만나지 않습니다. 수컷의 영역은 암컷보다 2배 이상 넓고 여러 암컷의 영역과 겹치지만 다른 수컷과의 영역은 거의 겹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로 새벽과 해질녘에 가장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제규어는 독특한 소리를 냅니다. 마치 톱질하는 듯한 거친 포효부터 가까운 거리에서 나지막이 내는 훅 소리까지 다양합니다. 그러나 제규어를 보호하는 일은 단순한 동물학적 가치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아즈텍에서 마야에 이르기까지 제규어는 언제나 권력, 신성함, 불멸의 상징이었습니다. 세라도의 건기 달빛 아래 강을 건너는 제규어의 모습은 지금도 생태계의 균형을 상징하는 살아있는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규어의 먹이 중 하나인 카피바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설치류입니다. 흥미롭게도 16세기에 가톨릭 교회는 카피바라를 물고기로 분류하여 신자들이 사순절 동안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오늘날 이 온순한 동물은 카피바라의 날이라 불리는 기념일까지 가지고 있으며 7월 10일에 자연계의 평화의 상징으로 기려집니다. 몸길이는 3에서 4피트, 몸무게는 77에서 146파운드로 두 번째로 큰 설치류인 비버보다 2배 이상 큽니다. 거칠고 황갈색의 털과 단단한 체구는 반수생 생활에 완벽히 적응한 몸을 감추고 있습니다. 짧고 물갈퀴가 달린 다리, 그리고 머리 위쪽에 위치한 눈, 귀, 코는 모두 물속 생활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카피바라는 물속에서 최대 화수분 동안 머물 수 있습니다. 이는 포식자로부터 몸을 숨기거나 섭씨 약 35도와씨 95도가 넘는 더위 속에서 천을 낮추기 위한 행동입니다. 또 다른 대형 포유류가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남아메리카의 테이퍼 남미 망코로 남미에서 가장 큰 육상 동물입니다. 브라질 테이퍼, 아마존 테이퍼 혹은 저지대 테이퍼라고도 불립니다. 몸 길이는 위에서 8피트, 몸무게는 330에서 700파운드 이상이며 위십술과 코가 합쳐져 형성된 유연한 코 주둥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주둥이를 이용해 과일을 따거나 덤불 속의 잎을 찾고 심지어 물속에서는 스노클처럼 숨 쉴 수도 있습니다. 건기의 무더운 날씨 속에서 몇 분 동안 물속에 머물며 강바닥을 따라 이동하는 능력은 포식자를 피하고 천을 조절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열대우림의 정원사로 불리는 이 동물은 배설물을 통해 씨앗을 퍼뜨려 식물의 생태계를 회복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습한 초원지대인 베레다스 지역에서 그렇습니다. 시력은 약하지만 브라질 테이퍼는 뛰어난 후각과 청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냄새 자국과 오줌, 얼굴선에서 나오는 분비물로 의사소통하며 영역을 표시합니다. 매끈한 테이퍼의 외모와는 달리 브라질 세띠두르, 아르마딜로 브라질, 삼띠두르 아르마딜로 또는 타투볼라로 불리는 이 동물은 세계에서 단 2종뿐인 완전히 몸을 둥글게 말 수 있는 아르마딜로 중 하나입니다. 이 작은 생물이 가진 완벽하고 정교한 방어 능력은 한때 인류의 상상력을 사로잡아 세계 최대의 스포츠 축제의 상징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곳 인간의 환호성이 닿지 않는 야생에서 그 완벽한 구체는 결코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대한 존재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한 한 생명의 유일한 방패입니다. 몸길이 9에서 11인치, 타투볼라의 생물학적 설계는 진화가 만들어낸 걸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겹의 단단한 껍질 사이에 있는 세 개의 유연한 띠 덕분에 완전히 몸을 말 수 있으며 짧은 꼬리로 부드러운 배 부분을 막아 하나의 매끈한 갑옷 구체로 변합니다. 땅속에 사는 아르마딜로와 달리 남아메리카 쿠아티브라질에서는 나무 옷소리라 부르기도 하는 용감한 작은 탐험가처럼 나무를 잘 탑니다. 고리꼬리 쿠아티라고도 불리는 이 동물은 아메리카노 구리의 가까운 친척입니다. 몸길이는 약 33에서 44인치이며 그 절반 가까이를 꼬리가 차지하고 몸무게는 4에서 16파운드 정도입니다. 쿠아티는 길고 유연하며 위로 살짝 들린 주둥이로 쉽게 구분됩니다. 굽은 발톱 덕분에 땅을 파거나 뿌리를 캐고 돌을 들추며 나무를 오르는 것이 매우 수월합니다. 특히 발목 관절을 회전시킬 수 있어 머리를 아래로 한 채 나무에서 내려올 수 있는데 이는 포유류 가운데 드문 능력입니다. 쿠아티는 주로 낮에 활동하며 매우 예민한 코로 땅바닥을 훑듯 탐색합니다. 살아있는 탐지기처럼 정갈, 곤충, 새알, 떨어진 과일, 심지어 썩은 사체까지 찾아냅니다. 많은 새들이 번식기를 시작하는 시기, 곤충들의 삶도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무대 위에 한 특별한 포식자가 등장합니다. 거대한 개미핥기, 마치 고대 생명체가 현대로 걸어나온 듯한 존재입니다. 느릿하고 외롭지만 변화무쌍한 세상에 완벽히 적응한 생명체죠. 몸길이는 6에서 7피트, 몸무게는 88에서 110파운드에 이르며 세계에서 가장 큰 곤충식 포유류 중 하나입니다. 이 동물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날카로운 이빨이나 사나운 발톱이 아니라 길이가 최대 2피트에 이르는 혀입니다. 이 혀는 1분에 150번이나 안팎으로 빠르게 움직이며 끈적한 침으로 덮여 한 번의 식사에 약 140마리의 곤충을 포획합니다. 이 거대한 개미핥기는 위산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대신 먹잇감 속의 개미산을 이용하고 흙과 모래를 함께 삼켜 곤충을 분쇄합니다. 공격 후 곧바로 물러나는 사냥 전략 덕분에 흰개미 둔덕은 다시 회복되며 먹잇감의 지속적인 공급이 유지됩니다. 이는 생태 균형을 지탱하는 지혜로운 사냥 방식입니다. 거대한 개미핥기는 단지 느릿한 존재가 아닙니다. 필요할 때는 시속 30마일까지 단거리 질주가 가능하며 뒷다리로 일어서서 중간 발가락에 길고 휘어진 발톱으로 강력한 방어 공격을 가합니다. 개미와 흰개미를 전문적으로 사냥하는 이 포유류는 생태계의 관리자 역할을 합니다.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고 해충, 개체수를 조절하며 침입성 흰개미의 확산을 막습니다. 개미핥기가 흰개미 둔덕을 찢어놓은 곳이나 다채로운 새들이 다시 수간으로 돌아와 둥지를 트는 그곳 근처에는 조용한 방식으로 생존을 이어가는 또 다른 대형 생물이 있습니다. 바로 세라도의 대형뱀, 보아 콘스트릭터입니다. 독은 없지만 놀라울 만큼 효율적이고 정교한 사냥 전략을 지닌 포식자입니다. 보아 콘스트릭터는 수백만 년 동안 진화하며 적응해온 고대 파충류 중 하나로 현대 개체의 대부분은 몸길이 10에서 13피트, 일부 암컷은 24피트를 넘고 몸무게가 60파운드에 달하기도 합니다. 그 전략은 추격이 아니라 매복입니다. 일단 목표를 포착하면 보통은 설치류나 주머니쥐, 작은 새 혹은 큰 도마뱀 같은 동물을 향해 번개처럼 덮칩니다. 수백 개의 안쪽으로 휘어진 날카로운 이빨이 먹잇감을 꽉 물고 이어지는 근육에 강력한 조임이 시작됩니다. 희생자는 뼈가 부러져 죽는 것이 아니라 혈류가 차단되어 질식과 출혈로 생명을 잃게 됩니다. 건기가 서서히 물러가고 더위가 사그라지면 세아두 지역은 10월부터 3월까지 우기로 접어들며 풍부한 물이 계절이 찾아옵니다. 첫 빗방울이 갈라진 대지 위로 떨어질 때 그것은 온 생태계를 깨우는 신호처럼 들립니다. 습도와 기온이 오르면서 수많은 식물들이 싹트고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이 풍부한 먹이는 곤충과 다양한 야생 동물들에게
생명의 원천이 됩니다. 늘어난 습도는 상프란시스코강 상류를 따라 무성하게 자라는 강별림, 즉 갤러리 숲의 생장을 촉진시킵니다. 이곳의 강별림은 또한 중요한 생태학적 통로 역할을 합니다. 오셀롯이 작은 표범으로 불린다면 더 작은 야생 고양이인 마르게이는 나무 고양이라 불립니다. 우기nen의 마르게이는 덩굴과 죽은 가지, 이끼가 얽혀 만들어낸 3차원 세계 속에 숨어 지냅니다. 몸길이 27에서 31인치, 몸무게는 에서 9파운드밖에 되지 않는 이 고양이는 마치 숲속의 서커스 고개사 같습니다. 꼬리는 몸길이의 70%에 달해 비오는 날 미끄러운 가지 위에서도 완벽한 균형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주목할 점은 마르게이가 눈에 띄게 희귀한 능력을 가진 몇 안 되는 포유류라는 것입니다. 바로 발목을 180도 회전시킬 수 있어 다람쥐처럼 머리를 아래로 한 채 나무를 내려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르게이는 주로 야행성으로 혼자 생활하며 향기로 자신의 영역을 표시합니다. 번식 속도는 매우 느려 2년에 한 번, 한 마리 새끼만 낳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에 쉽게 취약해집니다. 브라질에서는 놀라운 사냥 전술이 관찰된 적이 있습니다. 한 마리 마르게이가 새끼 원숭이의 울음소리를 완벽히 흉내내어 놀란 어미 원숭이를 유인한 뒤 나무 위에서 기습 공격을 감행한 것입니다. 그 움직임을 주시하는 날카로운 눈들 중 하나는 퓨마, 즉 쿠거입니다. 퓨마는 자연계에서 가장 많은 이름을 가진 동물입니다. 쿠거, 마운틴 라이언, 카타마운트, 팬서 등 무려 40일까지 이상의 이름으로 불립니다. 북쪽 캐나다의 유콘에 얼어붙은 대지에서 남쪽 페루 안데스 산맥의 메마른 협곡까지 아메리카 대륙 전역에 분포하는 육상 포유류 중 가장 널리 퍼진 종입니다. 그리고 이 대륙의 중심부 세아도의 평원이 펼쳐지고 상프란시스코 강을 따라 강별림이 이어지는 곳에서 퓨마는 잠시나마 안식처를 찾습니다. 비가 내리는 계절, 강별림은 생명으로 가득 차고 혼란스러울 만큼 풍요로워집니다. 철새들이 돌아오고 초식동물들은 풀을 뜯으며 설치류들은 빠르게 번식합니다. 퓨마에게 이것은 기회입니다. 울창한 덤불 속에 몸을 낮춘 채 노란 눈이 가늘게 빛나며 천천히 움직이는 먹잇감을 주시합니다. 소리도 거친 숨소리도 없습니다. 오직 치명적인 인내만이 흐릅니다. 강하고 긴 뒷다리는 순간적인 폭발력을 위해 존재합니다. 단 한순간 퓨마는 공중으로 18피트 뛰어오르며 20피트 이상을 화살처럼 날아갑니다. 꼬리 길이 거의 3피트에 이르는 그것은 몸의 균형을 잡기 위해 살짝 휘어집니다. 퓨마는 먹잇감을 서둘러 먹지 않습니다. 대신 사체를 숲 가장자리로 끌고 가나 겹 이끼, 가지로 덮어 숨겨둡니다. 이는 일종의 비축 창고입니다. 큰 먹잇감 한 마리로 4에서 6일을 버틸 수 있어 자주 사냥할 필요를 줄입니다. 호랑이나 사자처럼 포효하지는 않지만 퓨마는 다양한 소리로 의사소통을 합니다. 쉴쉿거리는 소리, 낮은 으르렁거림, 부드러운 그르렁거림, 그리고 때로는 귀를 찢을 듯한 날카로운 비명까지. 세아도는 죽은 동물의 사체를 처리하는 청소부들과 결코 낯설지 않은 땅입니다. 볕이 있는 카라카라와 함께 이곳에는 토쿠투칸처럼 화려한 색을 자랑하는 또 다른 새가 살고 있습니다. 바로 킹베얼처, 즉 왕대머리 독수리입니다. 대부분의 대머리 독수리들이 회색빛 깃털과 우울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 반면 왕대머리 독수리는 색채의 폭발 그 자체입니다. 그 몸은 마치 자연이 마지막 반항심을 쏟아부은 팔레트처럼 보입니다. 주황빛과 검정이 어우러진 구부러진 부리 중앙에는 부드러운 왕관처럼 보이는 살색 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옅은 흰색의 눈동자는 짙은 붉은색의 태로 둘러싸여 거의 초현실적인 인상을 줍니다. 세아도의 우기는 죽은 동물이 늘어나는 계절입니다. 도구, 나그로에 사고가 잦아지며 왕대머리 독수리에게는 일종의 성수기가 찾아옵니다. 매나 독수리처럼 살아있는 먹잇감을 사냥하지 않고 생명의 끝자락에서 찾아오는 기회를 기다립니다. 튼튼하고 큰 부리를 이용해 다른 새들이 감히 손대기 어려운 두꺼운 가죽의 사체를 가장 먼저 갈라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왕대머리 독수리는
대부분의 새들이 가진 발성기관인 시링크스를 갖고 있지 않아 풍부한 울음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그 소리는 낮은 쉬쉬거림, 약한 숨소리 혹은 부드러운 콧김 정도에 그칩니다. 대신 이들은 시각에 의존합니다. 예리한 시력을 통해 수백 피트 상공에서도 사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아두 생태계에서 왕대머리 독수리는 단순히 먹이사슬의 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의 자정과 회복 기능을 담당하는 존재입니다. 외가리처럼 우아하지는 않지만 목이 거의 조각된 듯한 인상을 주는 우드스토크는 그 자체로 강렬한 존재감을 자랑합니다. 높이 45인치, 날개 길이 71인치에 달하는 이 새는 흰색 몸통에 털이 없는 머리와 목, 그리고 초승달 모양의 긴 부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각 대신 촉각으로 사냥하는 이 새는 얕은 물속에 서서 부리를 살짝 벌리고 기다립니다. 물고기, 새우, 올챙이 등 작은 생물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단 25m초 만에 부리가 번개처럼 닫힙니다. 세아두가 우기의 한가운데로 접어들면 고이아스와 토칸칭스 주의 자연 경계를 이루는 아라과이아 강 유역이 갑자기 신비로운 생명력으로 가득 찹니다. 이 지역은 비가 내린 뒤 형성되는 계절성 습지와 일시적인 호수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존재는 몇 주에서 몇 달에 불과하지만 전 생태계를 깨우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일시적인 호수들은 물고기 포식자들이 없는 완벽한 번식지를 만들어줍니다. 그 가운데 특히 눈에 띄는 존재는 지구에서 가장 큰 수달인 자이언트 오터입니다. 성체 수컷은 길이 약 6피트, 무게 75파운드에 달하며 초콜릿색의 짧고 조밀한 방수 털로 덮인 유선형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꼬리는 납작하고 길며 강력의 노처럼 작용하고 물갈퀴가 달린 발은 진흙탕 물속에서도 민첩한 움직임을 가능하게 합니다. 개체마다 목에 고유한 흰 무늬가 있어 마치 생물학적 서명처럼 각각의 신원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기는 풍부한 물과 함께 물고기의 개체 수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켜 자이언트 오터에게 풍성한 먹잇감을 제공합니다. 극도로 민감한 수염 덕분에 탁한 물속에서도 미세한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으며 잠수시 귀와 콧구멍을 닫아 오롯이 사냥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달과 달리 자이언트 오터는 매우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보통 일부 일처의 번식상과 여러 해에 걸친 새끼들로 구성된 가족 단위의 집단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크고 위압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파라과이에 서식하는 야카레 카이만입니다. 그 몸집은 거대하지만 결코 둔하지 않습니다. 성체 수컷은 길이 6피트에서 10피트에 달하며 암컷은 그 절반 정도 크기입니다. 길고 날렵한 주둥이는 수백만 년의 진화를 거쳐 물고기 사냥에 최적화된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총 70개에서 54개의 이빨을 지니며 끊임없이 새 이빨로 교체됩니다. 특히 아래턱의 네 번째 이빨은 입을 다물고 있을 때조차 밖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 복잡한 일시적 호수 생태계 속에서 야카레 카이만은 침묵의 사냥꾼으로 등장합니다. 결코 성급히 움직이지 않고 떠있는 수초 밑에 거의 움직임 없이 잠복합니다. 먹잇감이 방심하고 다가오는 순간 번개처럼 빠른 한 번의 공격으로 도망칠 틈조차 주지 않습니다. 강가에 반짝이는 빛 속에서 분홍빛 깃털을 가진 장다리 물대사에 로지에이트 스푼빌이 나타납니다. 독특한 주걱 모양의 부리와 선명한 핑크색 깃털 덕분에 잔잔한 수면 위를 떠다니는 색실 리본처럼 보입니다. 그 화려한 색은 홍학처럼 카로티노이드 색소인 칸탁신이 풍부한 먹이에서 비롯됩니다. 이보다 더 크고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거대한 황새인 자비로는 마치 고대의 수호자처럼 등장합니다. 키는 5피트, 날개 길이는 9에서 12피트에 달하며 하얀 깃털에 털이 없는 검은 머리와 목, 그리고 붉게 부푼 목주머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독특한 외형은 부푼 목을 뜻하는 투피과라니어의 단어 자비루에서 그 이름이 유래했습니다. 살짝 위로 휜
14인치 길이의 부리는 탁한 물속에서도 시각 없이 먹잇감의 움직임을 감지해 즉시 덮치는 정밀한 사냥 도구입니다. 하지만 세라도의 생명력과 다양성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매일 위협받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아마존의 45% 이상이 철저히 보호되고 있는 반면 세라도의 경우 그 비율이 겨우 약 8%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세라도의 원래 초목의 절반 이상이 이미 사라졌으며 그 자리를 콩밭과 옥수수 농장, 대규모 축산 목장이 대신 차지했습니다. 기후변화 또한 건기를 더욱 혹독하게 만들어 자연 발화로 인한 산불이 더 자주, 더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세라도 보건기금은 2025년과 2026년까지 1억 5천만 달러를 모금해 약 1,066천 에이커의 토착 식생을 보호하고 2천만 톤에 가까운 이산화탄소 배출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라도 서쪽 가장자리를 따라 야생동물이 단절된 숲을 다시 연결할 수 있도록 생태 회랑이 복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지속되고 확대된다면 세라도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마치 재에서 다시 솟아오르는 어린 나무처럼 말이죠. 이제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겨봅시다. 아프리카 대륙의 중심부를 가로지르며 길이 4,000m가 넘는 거대한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생명을 불어넣는 이 강은 바로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은 단순한 강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륙의 혈맥이자 위대한 고대 문명과 오늘날 생생히 살아 숨쉬는 야생의 세계를 잇는 다리입니다. 탁한 강물 아래에는 강만큼이나 오랜 역사를 지닌 고대의 사냥꾼이 숨어 있습니다. 마치 떠다니는 통나무처럼 움직이지 않은 채 수면 위로는 단지 경계심 가득한 눈과 작은 콧구멍만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바로 나일악어입니다. 길이 20피트, 무게 반 톤에 달하는 이 거대한 파충류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크고 이곳의 진정한 왕입니다. 그 전략은 인내입니다. 나일악어는 진흙탕 속에 몸을 숨긴 채 몇 시간이고, 아니 며칠이고 사냥감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암컷은 약 8개월의 임신 기간을 거친 뒤 모래 언덕 위 깊은 둥지에 25개에서 80개의 알을 낳습니다. 이후 몇 달 동안 그녀는 지칠 줄 모르는 수호자가 되어 번개처럼 빠른 공격으로 포식자를 쫓아냅니다. 새끼가 부화하면 어미는 거대한 턱으로 그들을 부드럽게 물어 물가로 옮기며 위험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아남을 첫걸음을 지켜줍니다. 고요한 나일강 위로 아침 해가 떠오를 때 강의 수면을 가르며 거대한 그림자가 천천히 나타납니다. 고요를 깨뜨리는 낮고 깊은 숨소리, 그것은 바로 하마입니다. 길이 23피트, 무게 5.1파운드에 달하는 수컷은 나일강의 낮의 지배자입니다. 겉보기엔 온순해 보이지만 하마는 엄청난 힘과 예측 불가능한 성격을 지녔습니다. 특히 자신의 수역을 지킬 때는 극도로 공격적이죠. 하마는 한 마리의 우두머리 수컷이 이끄는 실 30마리 규모의 무리로 생활하며 하루 대부분을 물속에서 보냅니다. 두꺼운 피부에서는 붉은빛을 띠는 특이한 액체가 분비되는데 흔히 피에 땀이라 불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상처의 흔적이 아니라 자외선 차단제이자 살균제 역할을 하는 자연의 놀라운 방어 메커니즘입니다. 밤이 내리면 하마는 물속의 안전지대를 떠나 육지로 올라가 풀을 뜯으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나일강의 푸른 습지를 가로질러 무겁게 울려 퍼지는 발굽소리가 들려옵니다. 그것은 아프리카 물소, 즉 아프리카 버펄로의 끝없는 행군입니다. 이 강인한 초식동물들은 힘과 끈기의 상징으로 수백 마리까지 무리를 이루며 끊임없이 먹이와 물을 찾아 이동합니다. 어깨 높이 약 5피트, 몸무게는 희에서 2,200파운드에 이르는 아프리카 물소는 초원의 진정한 거인입니다. 그들의 위험 있는 뿔은 뿌리 부분이 서로 연결되어
단단한 방패를 이루며 방어와 지배력을 과시하는 데 사용됩니다. 나일 강가의 나무들 사이로 고요함을 가르는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그것은 아프리카 물수리, 즉 아프리칸 피쉬, 이글의 암미스타카블한 울음소리입니다. 웅장한 날개와 날카로운 시선을 가진 이 위험 있는 새는 하늘의 지배자입니다. 새하얀 깃털은 어두운 날개와 등과 강렬한 대조를 이루며 300피트 상공에서도 반짝이는 물고기를 찾아낼 수 있을 만큼 시야가 탁월합니다. 나일강의 수로를 따라 고요한 물 위로 날렵한 실루엣이 나타납니다. 긴 목과 머리만이 수면 위로 드러나 마치 뱀처럼 움직입니다. 그것은 아프리카가 마우지, 즉 아프리칸 다터입니다. 잠수와 은신의 달인인 이 새는 길이 약 37인치에 달하며 힘이 아닌 민첩함으로 눈에 띕니다. 다른 많은 물새들과 달리 깃털이 완전히 방수되지 않아 더 깊이 잠수할 수 있지만 사냥을 마친 뒤에는 햇볕 아래에서 날개를 펼쳐 말려야 합니다. 마침내 우리는 땅이 하늘에 닿는 곳, 지구에서 가장 높은 왕국에 도착했습니다. 돌과 얼음의 제국, 스스로의 법칙에 따라 존재하는 세계, 이곳은 초모룩마, 즉 우주의 어머니 여신, 우리가 에베레스트라 부르는 산입니다. 여기서 높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생존을 위협하는 존재 그 자체입니다. 겨울은 계절이 아니라 끝없이 이어지는 존재의 상태입니다. 차가움은 이 거대한 잠든 존재 위의 생명을 지배하는 진정한 군주입니다. 두꺼운 털을 지닌 티베트 야크는 영하의 혹한을 견디기 위해 산 전체에서 가장 완벽한 천연 방어막을 가진 동물입니다. 높이솟은 어깨와 3피트 이상이나 되는 길고 곡선형의 뿔은 수컷과 암컷 모두에게서 볼 수 있는 특징으로 이들을 단번에 알아보게 만듭니다. 매우 두꺼운 털과 두터운 피하 지방층 덕분에 티베트 야크는 에베레스트의 혹독한 겨울도 견뎌냅니다. 험준한 산비탈의 그늘 속에는 전혀 다른 전략으로 살아남은 생물이 있습니다. 작고 민첩하며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존재, 무게 약 9온스, 길이 8인치를 넘지 않는 피카는 에베레스트의 가혹한 고도에 놀랍도록 잘 적응한 생명체입니다. 거대한 티베트 야크처럼 이 작은 설치류도 따뜻한 털로 덮여 있어 에베레스트의 가장 혹독한 바람 속에서도 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산맥 사이 산의 유령이라 불리는 차가운 사냥꾼, 설표가 다음 먹잇감을 향해 시선을 고정합니다. 눈표범이 공격을 개시하면 그 희생양은 거의 살아남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한 번의 점프, 한 번의 발톱 휘두름,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납니다. 아프리카의 뜨거운 초원에서든 브라질의 거친 세아두 고원에서든 혹은 얼어붙은 에베레스트의 정상에서든 이 생명들은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남깁니다. 생존이란 특권이 아니라 끊임없는 적응의 예술이라는 것. 새끼를 지키는 용감한 어미 코끼리부터 어둠 속에서 사냥하는 제규어, 그리고 눈보라를 헤치며 나아가는 티베트 야크까지 모든 생명은 자연에 꺾이지 않는 의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야생의 미래는 바로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이 놀라운 생존의 여정을 탐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소중한 순간들을 함께 아끼고 지켜나가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